법원과 시민이 꿈꾸는 법원이 다르지만 시민이 꿈꾸는 법원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법원이 될 것이라는 법원장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랑이 넘치는 법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시민과 법원 가족들의 문화건강을 지키고 여러분의 문화건강을 창원지방법원 인문학 강좌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제5강은 조재영 교수님의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남의 문학비 이야기라는 주제의 특강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검찰청 홍상훈 검사장님과 박규정 사무국장님께서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검사장님과 국장님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검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인원이 작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전체적인 대임식 행사가 오전에 있어서 격식이 드리는 거부하는 직원들이 반절해주는 것 같습니다. 검사장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문학을 주제로 한 강연에 앞서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낭독에는 인문학 강좌 전속 나레이터 송묵가 김희숙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라고 해서 고립된 소수도 아니고 다수에 억눌린 무기력한 존재도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19번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먼저 변함으로써 온 세상이 변한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오늘 특강을 해주실 창원대학교 국문학과 국악박사 조재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부문과 아동문예 동아시 부분에 당선된 전례의 소유자로 김달진 문학관 학예사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창원문인협회 이사, 경남문인협회 편집위원이시며 시인 아동문학가로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시로 만나는 경남, 영화인문학 산책, 한국의 영상문학 등 다수가 있습니다. 조재영 교수님께서 앞쪽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단성으로 올라가 강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경남의 문학 이야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참석하신 분과 같이 소통을 할 조재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인문학 강연이죠. 인문학 강연인데 제 생각에는 인문학 강연이 그렇게 아주 틀에 따라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참석하신 분들과 좀 소통하고 우리 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테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에 문학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학비를 사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같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학비가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리 이 법원에서 인문학 강의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용을 진행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의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 이런 거 보다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학비가 있습니다. 문학비가 있는데 문학비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 이것을 한번 먼저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학비 하나 만드는데 한 5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은 아니야 한 10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버를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 만드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일반적인 문학비를 만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 돈은 세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문학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2009년 정도에 하나의 책을 한번 묶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책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시로 만나는 경남이라는 책을 한번 묶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지역의 경남 지역이죠. 경남 지역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문학비는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학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시비였습니다. 저는 문인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문인들이 대다수가 다른 장르보다는 시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시조까지 합치면 한 70~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시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비 중에서 굉장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시비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작가들이 많다는 것도 있겠죠. 작가들이 많다는 그런 특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는 하나의 제한된 공간에 그 전체 내용을 새길 수가 있어요. 새길 수가 있는데 소설이라든지 하는 이런 산문이라든지 기타 산문, 수필 같은 거 그 돌에 내용을 다 새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지역에는 경남 지역에는 몇 개의 시와 몇 개의 군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끔씩 이 테마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몇 개의 시와 몇 개의 군이 있을까? 아시는 분들 계신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전에는 10개의 군과 10개의 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마무리할 때쯤 돼서 이 아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3개의 시가 하나로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볼 내용도 모든 제가 살펴보기로는 우리 경남 지역의 대부분을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분량도 많고요. 어떤 곳에서는 문학비가 많고 어떤 곳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창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한 겁니다. 창원 그리고 진주 그리고 또 장영 지역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사진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남의 문학비 이야기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름을 붙여봤는데 소제목으로 경남의 시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문학비 다른 소설비라든지 문학비라고 소설비라는 이름 잘 없어요. 이런 걸 세우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은 시비였습니다. 경남의 10개의 군과 8개의 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하는 문학비 시비의 형태, 경남의 시비 이런 식으로 이런 스스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문학비를 하나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 그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든 문학비가 굉장히 그 작용을 원래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문학비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와서 역시 소통이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옆에 있는 돌이에요. 돌덩어리예요. 그죠? 더구나 1년, 2년 가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가는 돌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학비를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떻게 문학비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뭔가? 작가들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문학비를 만들까? 그 기준이 뭔가 했을 때 개인적으로 문학적 업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천포 시민공원 지금 사천이다 그죠? 그곳에 있는 박재삼 시비입니다. 굉장히 그 지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문학적 업적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창원에서 또는 진주에서 문학비를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 없어요. 그렇게 그냥 예산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작가의 특성이라든지 지역 이런 것도 위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조건으로서 문학비 자체의 외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학비는 혹시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진주성 앞에 있는 농계 시비입니다. 제가 우리 경남 지역의 시비를 쭉 다 둘러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시비가 바로 진주성 앞에 있는 이 농계 시비입니다. 그 다음은 통영의 남항성 공원 올라가다가 보면 있는 정말 유치원의 시비, 깃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덩이지만 돌로 된 것이지만 뭔가 그 작가의 성향이라든지 작품하고 좀 내용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농계 굉장히 민족적인 색채가 많이 있다죠. 그래서 북도 있고 대나무 형상도 있고 그렇다죠. 위치도 참 좋아요. 저기 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이 문학비가 있습니다. 자체의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위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그 작가와의 연관성이 있는 곳에 이것이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학비는 그 지역과 연관이 없는 분의 것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지역 출신이라든지 이런 연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아까 대부분이 시민단체의 후원으로 문학비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큰 그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의 세금으로 세워지는 경우 문화예산이죠. 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그런 작가의 것을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작가의 것을 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천군에 있는 이 천상병 시인의 규천 시인은 그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천상병 시인은 마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울에서 활동하셨죠. 그래서 이 지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인데 여기서 세워져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처음 세워졌을 때는 이 문학비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이 빨갛게 보이는 건물, 어떤 숙소 같은 곳입니다. 이 뒤쪽에 처음에 문학비가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지산으로 향하는 제일 빠른 길, 중산리 코스죠. 지산에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제일 단 코스가 중산리 코스입니다. 그 중산리 주차장 옆에 만치산 토벌기념관이 있어요. 그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기존에 세워져 있는 위치보다는 훨씬 진보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연고가 크게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문학비 위치인데요. 저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었는데 경남 지역의 양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양산에 가니까 도자기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벤치가 있는 그런 공원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녹차도 마실 수 있고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입구에 그 사장님께서 굉장히 문학 애호가시고 시인이신가 봐요. 그래서 문학비를 씌웠는데 씌운 거는 참 좋은데 너무 나란하게 씌웠어요. 너무 조그만 걸 나란하게 씌워가지고 읽다가 보면 차가 내려오면 또 피했다가 다시 감상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도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해에 가보면 우림 아파트가라고 있습니다. 우림 필류라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산책로에 정서 순환을 위해서 신문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문학을 좀 가깝게 하자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본격적인 문학비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그 이전에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문학비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라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기준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비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단독 시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비가 되겠죠. 단독 시비. 그리고 6월달 현충일날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님과 여러가지 관계 이사들이 와서 꼭꼭 행사를 한다 그러죠. 그때 현충원에서 대부분 행사를 합니다. 그 현충원에 보면 언제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했는가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또 옆에 보면 꼭 추모시가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니는 것을 저는 복합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가보면 진주 난강가에 쫙 보면은 어떤 녹지공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시비가 주로 시비 하나에 돌 하나에 시 하나가 새겨져 있는데 이곳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건지 두 개 양쪽에다가 각 한 사람의 작가가 아니고 두 작가의 것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병행시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쭉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예립시비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3.15 민주교문의 어떤 시비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묘지에 있는 시비공원에 있는 그런 3.15를 노래한 이런 시비를 저는 쭉 연립되어 있다고 해서 연립시비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할아버지가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언제 자리를 드시나 생각했는데 결국 떠나지 않으셔가지고 책에 실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통영의 남방산 공원에 가보면 쭉 시비를 이렇게 하나의 대부분 일반적인 시비는 하나에다가 조형물 하나에다가 시 하나를 새기고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그렇지 않고 쭉쭉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열시비라고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창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공간이 창원 용지공원이죠. 용지공원에서 볼 수 있는 고향의 범, 노래비 또는 시비. 그래서 시비 중에서 저는 노래비도 시비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비 또 역시 시비 형태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럼 시비라고 했을 때 시비 또는 문학비, 비라고 했을 때 문학비, 시비라고 부르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비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돌이다 그죠? 돌석자가 이 비자의 한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된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한 번 만들면은 10년, 20년이 아니고 저 신라시대 때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발굴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라고 했을 때는 그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돌로 만들어진 것을 비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 새겨진 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시비돌 문학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비라고 불리기 힘든 것은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이것은 양산에 있는 도자기 공원의 작품입니다. 도자기에 시를 새긴 것 이런 것들은 비라고 하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시비라고 불리기 힘든 것은 어떤 것인가? 저기요 남해 가보면 금산이 있다 그러죠. 보리암 가는 길에 보면 남해 금산을 노래한 시와 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확한 명칭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와 판 이렇게 판넬, 그전에는 판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시와 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 철거가 가능하죠. 철거가 가능하고 생명력이 오래되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시비라고 부르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무에 새겨진 것도 역시 시비라고 부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돌에 새겨진 것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시비를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다양한 시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비는 원래 사람이 많은 곳에 시비가 있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또는 많이 보는 곳에 일반적으로 시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데 아주 한적한 곳에 특별한 곳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 시비를 세운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도 한번 잠시 같이 나눌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는 우리 지역의 것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학비가 많은 곳이 어딜까? 우리 창원에 젊은 작가들도 많고 하니까 창원에 많지 않을까? 이 창원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집회를 시작했을 때 통합되기 전에 창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창구하고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많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가장 작은 곳이 바로 현재 우리 있는 이쪽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경남 지역에서 가장 문학비가 많은 곳이 진주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마산 쪽이 많았습니다. 마산 쪽이 문학비가 굉장히 많았고, 또 하동, 창원은 환경수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창원 가까이 오다 보면 환경수도 창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남서치지 풍경도 있고 처새들이 막 날아다닌다 하죠. 그런 풍경도 있습니다. 또 경남 지역에서 수도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 또 하나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수도라는 이름을 창원은 환경수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주남서치지도 있고 남서쪽에도 16점. 또 수도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박경리 선생의 집필 공간이 되기도 했다죠. 토지의 무대가 되기도 했던 것, 하동입니다. 하동은 문학수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동에 보면 문학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학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다 둘러보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까운 곳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적을 때까지는 창원에 본격적인 문학비가 잘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 노래비, 용주공원에 있는 노래비를 제일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한 일주일 좀 되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엊그제 창원 김종영, 총학과 김종영 선생의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김종영 선생의 생간도 둘러봤었죠. 김종영 선생이 굉장히 소답동에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릴 적에 이전에도 좀 이렇게 집안이 조금 이렇게 큰 집안이었나 봐요. 양반 집안이고 다른 집은 다 초가집인데 김씨 집안만 기와집이었어요. 지금 제가 가봐도 기와집 굉장히 크거든요.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까지 합치면 굉장히 큽니다. 이원수 선생님은 어릴 적에 그 소답동 부근에서 어린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전부 다 초가집인데 그 김씨 공간은 지금 저희들이 봐도 큰데 어릴 때 보면 굉장히 크게 보였죠.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꽃대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꽃대건이라는 것은 바로 김씨 고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곳에 다녀왔었고 이원수 선생님 세미나 같은 것도 아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의 봄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원수 선생의 고향이 어디냐 말이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역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뭔가 문화 콘텐츠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산에서도 이원수 선생님이 양산 출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의 봄 노래비가 양산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작 배경은 역시 어떤 이원수 선생의 고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창원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명이 났다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이 노래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고향의 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학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 지역이 악기를 또는 한국인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나 소설도 썼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대가가 바로 이원수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원수 문학관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원수 문학관이 별도의 건물이 아니고요. 고향의 봄 도서관에 2층쯤에 이원수 문학관이 일종의 덩살이 하듯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분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나라 아동문학계의 큰 아동문학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문학계의 큰 산입니다. 그런데 왜 독립적인 건물이 없을까? 이것도 역시 우리 지역 또는 경남, 더 넓게는 우리나라의 문학과 역사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친일의 문제죠. 이렇게 뛰어난 작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친일 행위를 했지 않느냐. 일제시대 때 친일 행위가 있다. 이런 친일 행위를 한 작가의 문학관을 시민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원 지역에서 그런 논란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적인 행사는 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문학관은 아마 지금 건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학적 업적만 가지고 봐서는 충분하게 하나의 독자적인 위상이 있는 문학관을 가져도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의 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낯이 있고 특별하게 가사를 외우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하는 그런 노래 있죠.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댁을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씨고가 그 시대인 이원수 선생에게는 굉장히 큰 대궐 같은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대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에 본격적인 문학비가 없었는데 용치호수, 창원의 명물이다 하죠. 용치호수가에 드디어 그 황선아 시인의 본격적인, 제 생각에는 본격적인 창원의 문학비, 지금과 옛 창원의 지역의 문학비가 바로 이 문학비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이다 하죠. 그래서 어디 세워졌냐고 하니까 용치호수다 하죠. 용치호수가에 쭉 내려다보면 여기서 커버를 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황선아 시인의 문학비 시비가 씌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맑게 살아간 이슬 같은 시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추운 날 행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학비 제막식 행사. 문학비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조형물 제막식도 거의 비슷하다 하죠. 이 황선아 선생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있고요. 드디어 기념 공연도 있습니다. 아름나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아름나라. 작곡가 오성아 선생님과 여고생들이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고생 복장을 했지만 주부 합창단이라 하죠. 합창단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어떤 내용인가? 이 합창단의 이름은 아름나라입니다. 고성아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아름나라. 왜 아름나라라고 불렀는가? 자기는 황선아 시인의 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추려가지고 아름나라라고 했다. 그 내용은 뭔가? 그 내용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철수가 도화지에 그래파스로 그린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그곳엔 임금이 없고 그곳엔 미움이 없다. 그날엔 거짓이 없다. 아주 시인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 그곳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고성아 선생님이 보고 그래 우리 아름나라라고 하자 해서 지금도 합창단 이름이 아름나라입니다. 초등학생들 또 합창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주 맑은 동물을 많이 부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슬처럼 드디어 제막식이 끝이 났습니다. 아주 소박하죠. 그분의 뱅소삼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아 시인은 시입니다. 이분이 황선아 시인입니다. 마산에서 계속 평교사가 되신 것 같은데 은퇴할 때까지 국어교사를 하셨어요. 소박한 분이셨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나이도 어린 데다가 무단에 간담회를 했을 때 행사에 가면은 제가 그때 큰 지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인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발 오시면서 조시인 오셨어요 라면서
그 어린 저를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꼭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만 잡아주신 게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도 꼭 다 잡아주셨더라고요. 소탈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문학 지혜할 때 글을 쓰실 때 이렇게 해달라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불치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용지 호수 옆에 롯데 아파트에서 말년을 보내셨는데 계속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몸을 못 움직일 때까지 용조수를 계속 거두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 용조수는 조그만 호수 보여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처럼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고 생전에 이슬처럼이라는 시집을 내셨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용지모세스라는 유고시집 생전에 시집한 권 돌아가시고 시집한 권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용조수를 보면서 어떤 시를 적었는가 쭉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용지모세스라는 그 시집에 보면 그 중에서 저는 이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용지못은 못이 아니라 바다다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몇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가하신 분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의 안에서 작품을 한번 읽는 순서로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읽으신 분 중에서 제가 와서 제 분위기 있게 읽으신 분에게는 제가 적은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분이면 아쉬울까봐 영화 관련 책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영화 관련 책도 두 분을 한번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다른 곳에 가면 선정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분이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낭송한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이 잘 낭송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제일 먼저 낭송하신 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공정하게 누가 잘 낭송하셨는가 공정하게 판가름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공정한 장소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작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송을 할 때는 그 시의 느낌, 목소리가 좋아서 좋은 낭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작품의 느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낭송이 좋은 낭송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작품을 감상해보고 이런 시가 그래 용주공원 한번 걸어갈 때 그래 맞아 저번에 우리 문학 강연할 때 저 야시가 나왔었지 가족과 같이 손을 잡고 앞에서 한번 작품을 감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있는 시는 이 시가 아니고 이슬처럼입니다. 자, 낭송을 할 때는 시를 읽고요. 제목을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황순아 용지못은 못이 아니라 바다다. 온통 붉게 물든 바다를 보았는가. 바닷물 밑에서 우짖는 새소리를 들어봤는가. 해가 뜨고 질 무렵 그대 홀로 용지못에 와 보아라. 그지없이 넓어 배는 몸물이 놀빛에 온통 진달래 꽃빛으로 물들어 진달래 꽃빛을 발산하고 있음을 볼 것이다. 그리고 용지못 뒤수퍼의 새들이 깊디 깊은 물밑 사돌임에서 절거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아름다운 꿈을 꾸는 이에게는 용지못이 못이 아니라 바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못이 아니고 자기의 말년을 보낸 이 연못이 호수가 못이 아니고 바다처럼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산으로 넘어갑니다. 마산 시가 많이 모여있는 곳 산호공원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죠? 공원 이름을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요? 산호라는 저 먼 태평양의 대서양의 먼 바닷가 달력을 보면 그곳에는 푸른 바닷가에 그죠? 아주 초록빛의 해변가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산호들 너무나 아름답다. 그죠? 각양각색의 물고기가 햄을 치고 있고 그런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산호 그런 산호공원
저는 처음 산후공원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이겠다. 아름다웠지만 제 기대만큼은 사실은 아름답지 않아서 살짝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멀리 마산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그 산후공원 입구에 가보면 시어의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쭉 조성을 했었는데 쭉 올라왔습니다. 우리 마산에서 이렇게 문학비를 건립한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도 역시 길가의 시비가 아쉬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고개를 들고 봐야 됩니다.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차가 내려옵니다. 그럼 살짝 비켜줬다가 또 감상을 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이 높다 보니까 빛이 반사가 됩니다. 보니까 빛이 반사가 돼요. 이 각도에서 보면 작품이 보이다가 또 이 각도에서 보면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조금의 아쉬움이 있지만 현장기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놨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오다가 오른쪽으로 꺾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꺾고 올라가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이곳에 하나의 노래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거입니다. 눈에 제일 잘 띄는 거. 가고파. 마산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노래 중에서 하나가 가고파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될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구마산 분들이 그럼 마산시로 통합 마산시로 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겠지만 가오파시로 하자 우리 바닷가니까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통합 창원시가 되겠는데 그만큼 가오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산 연상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하나이죠. 가오파인데 병풍처럼 이렇게 노래비를 씌워놨습니다. 돌려보니까 쭉 되어 있고 기정을 누가 했는가? 기정 박종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렇죠. 박종규 굉장히 오랫동안 경호실장을 하셨다 그죠? 그래서 경호실장을 그만두시고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기여도 하시고 또 마산에서도 고등학교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경남대 동생분이 경남대 총장을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에서 이걸 하면서 고향에 내려와서 노래비를 씌워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곡은 이렇게 화사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우비 눈에 보이네.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가고파를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은 잘 모르더라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마산 분들의 향수가 노래했던 우리 경남 지역민의 사랑에 들어있는 노래가 가고파가 아닌가 싶어요. 이 가오파에 관한 이야기 나중에 또 한번 잠시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연만 읽어볼게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눈에 보이네. 맨날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뭘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가끔씩 저도 고향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생각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인가 싶습니다. 또 산해공원에 상호공원에 올라가다 보니까 산토끼 노래비도 있고 고향의 봄 노래비도 있습니다. 용주공원에 있는 고향의 봄 노래비는 이원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용주공원 조성하면서 씌운 거고 이 산해공원에 있는 것은 이원수 선생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씌운 겁니다. 그리고 이래 선생님의 산토끼 마산 출신이시죠. 마산에 있다가 창녕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작년편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날 고개입니다. 만날 고개. 해마다 추석 무렵이 되면 만날 행사를 한다고 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만날제 행사의 원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만날제 행사를 하더라고요. 시집간 딸과 어머니가 서로 그리워하다가 이 고개에서 만났다는 데서 이 만날 고개의 내용이 유래가 된다고 하죠. 신강강기상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만날 고개
그래서 이 만날 고개에 보면 만날 고개 노래배하고 시비죠. 시비하고 새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고개를 적은 분은 정목일 서필가입니다. 경남신문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상병 시인의 새입니다. 천상병 시인 하면은 그분도 유명하시지만 그 안에 목순옥 여사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서울 인사동에서 귀천이라는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지금도 예전에도 천상병 시를 대표하는 여러 시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시는 귀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귀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풍 왔다 지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귀천인데 그럼 귀천을 한 번 더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산호공원에 이미 귀천 시비가 있어요. 똑같은 마산에서 마산지역에서 귀천을 다시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천상병 시의 새를 세웠습니다. 새를 세웠고 이 만날 고개에 있는 이 만날 고개라는 이 시 만날 고개를 이렇게 노래한 이 시입니다. 이 시는 길지 않으니까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망하시는 분 중에서 한번 낭송할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참여하신 분 중에서 한번 낭송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낭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낭송을 해주시면 한 박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목, 지연이 읽고, 제목 읽고, 본문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목일 만날 고개 만날 고개 달 뜨거든 그리움에 필이 불리라 만날 고개 달 뜨거든 비단 고요 밟고 오시라 달무리로 넘치는 그리움 영원 속에 울리는 그리움 기약 없이 떠난 님 달빛처럼 돌아오시라 만날 고개 달 뜨거든 그리움에 손짓하리라 만날 고개 달 뜨거든 은빛 파도 타고 오시라 은하수로 흐르는 그리움 영원 속에 사무친 그리움 송별 없이 떠난 님 별빛처럼 돌아오시라. 고맙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진 않았을 텐데 이 작품을 보시진 않았을 텐데 굉장히 그 분위기를 살려서 원작의 느낌을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3.15 민주, 마산에 보면 3.15 민주 묘비가 있어요. 묘지가 있는데 사실은 묘지인데 거의 공원처럼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묘지하면 뭔가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경건한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마산 분들은 거의 거기서 배드민턴도 하고 저녁에 산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공원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가보면 중앙에 가보면 본관이 있고요. 그래서 본관 오른쪽에 보면 구석에 시비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시비공원이라고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곳에 보면 쭉 이렇게 책처럼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11편이 3.15를 노래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3.15를 노래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김춘수 선생님은 어떤 시를 적었을까? 백군이야의 꽃잎처럼이라 이렇게 해서 3.15 그때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기리는 그런 시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김춘수 선생님은 마산에서 또 교편을 잡기도 하셨습니다. 마산고등학교 이런 곳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셨죠. 자, 진해입니다. 진해. 진해 역시 진해하면은 봄에는 군항제죠. 가을에는 김달지 문학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9월달에 올해도 김달지 문학제가 열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김달진 시인을 기르는 문학관이죠. 그래서 불경 번역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분이 김달진 시인이고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자기 집안의 형님입니다. 나중에는 불경 번역도 하시고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분이 아마 법관이신 것 같아요. 김자, 영자, 손자 쓰시는 분이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진해 우동지역에서. 그래서 김달지 문학관의 생가태입니다. 생가태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고 계시죠. 그래서 김달지 문학관도 유명하지만 지금 김달지 문학관
운동 지역에 있는데 우연히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직접 구경하려고 찾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문학관 생가타에 보니까 생가타이겠죠. 이 생가타에 보니까 열무꽃이 막 피어 있습니다. 왜 열무꽃을 막 이렇게 심어놨는가 하면 작품에 열무꽃이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김달진 문학관 검색하면 김씨박물관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간 날 때 혹시 방문하시는 분 한 분 방문하셔도 될 겁니다. 이 창원 아마 지역에 문화 담당하시는 시청분들도 가끔씩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 자료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가끔 방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일제시대 때 최초의 아마 벽지 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잡지들도 있고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물건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한 거죠. 이런 옛날 물건들도 자기 개인 박물관을 열었는데 그것이 김씨박물관입니다.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씨박물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것도 제가 그때 사진 한번 다 이렇게 남겨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경남 지역에서 일본 최초의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김수연이라고 장남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교사를 했었습니다. 교사를 하다가 그 이웃집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오빠 아마 김영순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 그 지역에서 유명한 법관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순간이 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이분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전에는 사랑의 징표로 지금은 여러 가지 사랑의 징표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랑의 징표가 자기 저고리 있죠. 여자들이 입는 저고리를 풀면은 뭐 속옷이 나온다 하죠. 그 저고리가 정절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고리를 가위가 잘라가지고 줬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여자다 이런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그 저고리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저고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에서 스토리텔링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입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미래가 있고요. 김달진 시인, 진에서 본격적인 문학회는 최초였어요. 어디 있느냐 하면 진해 시민회관, 지금은 진해 국민회관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시비나네요. 열무꽃이라는 시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김달진 시인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고향을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큰밭에 있는 열무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무꽃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달진 열무꽃. 가끔 바람이 오면 듀란 열무꽃밭 위에는 나비들이 꽃잎처럼 날리고 있었다. 가난한 가족들은 배적삼에 쌈을 씻으며 보리밥에 쑥갓쌈을 싸고 있었다. 떨어지는 회나무 향기에 취해 늙은 남소는 긴 날을 돌리고 있었다. 매미소리 덤으로 가고 잠자리 등에 석양이 타면 우리들은 종이등을 손질하고 있었다. 어두운 지붕 위에 하얀 벚꽃이 별빛 아래 떠오르면 먹이뿔 연기는 돌담을 돌아 아낙네들은 앞겨울로 몰려가고 있었다. 자기 고향을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열무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앞겨울로 여인들이 몰려가고 하는 여름날의 풍경입니다. 근데 작품에 보면은 여름에 목이 뿌리는 돌담을 돌아서 아낙네들이 앞겨울로 몰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왜 앞겨울로 몰려가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요? 예? 뭐요? 다 아시네요. 혼자 안 가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 여름이면 그 시골에서 남자분들이 덕목하죠. 시골에서 농사짓고 시원하다 하면서 덕목도 이렇게 한다 하죠. 덕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런다 하죠. 특히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막 하면서 밤에 안 보일 때 빨랫감 몇 개 들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주입니다. 가까운 지역, 창원 지역이고 진주 지역을 가는데
역시 그 진주하면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그 진주의 상징하는 어떤 인물 캐릭터가 농계죠. 농계인데 진주성 앞에 있는 농계 10입니다. 제가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남 지역에 제일 위치적으로나 어떤 외형적으로나 제일 많이 어떤 형태를 가장 마음에 드는 10의 형태를 갖춘 것이 바로 진주성 앞에 있는 이 농계 1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동축제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농계가 적장을 안고 뛰어드는 그 장면이 나오죠. 뛰어들 때 잠깐 하면서 하는데 농계가 자꾸 풍덩 뛰어들었다 하죠. 그래서 유동축제의 풍경입니다. 그죠? 유동축제 때 풍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훈장님과 아스당 학동들이죠. 학동들의 모습도 있고 농계, 실크, 진주 실크를 상징하는 농계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빠지지 않는 것이 의로운 바이다죠. 농계가 적장을 안고 의로운 행동을 한 의암에서 농계가 뛰어드는 저 장면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유동축제 할 때 떡 가보면은 저쪽에 행사장이 있습니다. 갈 때 입장료를 받습니다. 저는 입장료를 받고 돌아올 때 또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 속으로 입장료 한 번만 받지 왜 갔다가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받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또 5월달에는 농계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축제 때 10월달에 유동축제 때에도 여러 가지 행사물이 있지만 농계가 중심이 되고요. 5월달에는 특별하게 농계를 지르는 농계제를 합니다. 농계는 기생은 아니었지만 최종적으로 기생 흉내를 낸 거죠. 기생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적장을 안고 뛰어들 때 기생 신분으로 올려달라고 그 지역의 기생에게 청탁을 하는 거죠. 뭐 표현이 부족했는데요. 청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좀 주면서 내가 기생 리스트에 좀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기생들이 농계를 많이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계제라는데 이 농계제 행사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농계를 기리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행사에는 임진 대첩 때 어떤 임진왜란 때죠. 돌아가신 분들을 진주성 싸움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다. 즉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사회에서 제사를 모신다든지 행사할 때는 남자들이 중심이 되는데 특별하게 얘기할 때는 거의 다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행사를 한다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로 올리고 남자분들 옆에서 그냥 계시더라고요. 또 우암별제, 우암, 의로운 바이다 그죠? 농계를 기리는 어떤 그런 행사입니다. 제사입니다. 기생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기생복장을 하신 분들이죠. 해방이 되고 나서도 기생들이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쭉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농계가 들어있는 사당, 의기사, 어려운 기생이 있는 그런 사당이다. 의기사 앞에서 쭉 이렇게 농계의 넋을 모셔옵니다. 농계의 넋을 쭉 이렇게 위패를 모셔오는 거죠. 위패는 곧 넋이죠. 넋을 이렇게 모셔온다. 그죠? 쭉 모셔오고 그리고 드디어 가마에다가 마치 농계인 것처럼 그 위패를 태웁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행사장으로 이동합니다. 넓고 넓은 진주성 앞, 진주성하는 굉장히 넓거든요. 한참을 걸어서 제 느낌에는 한 10분 정도는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악당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생복장을 하신 분들이 쭉 뒤따르고 한참을 걸어가고 있죠. 굉장히 큰 장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촬영했는데 참가자 명단이 있고요. 각각의 위치들이 있습니다. 쭉 각각의 위치들로 행사장 각 곳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고 제사 일종의 제례의식이니까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손을 씻습니다. 손을 다 씻고 각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죠. 특이한 것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제관들이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구체적인 신분으로 보면 아마 기생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해방 이후에 기생들이 농계를 기리기 위해서 농계가 기생이었던 적은 없지만 최종적으로 기생 복장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해서 기생들이 굉장히 그를 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농계 신분이 여성이었거나 해서 그런 것도 같은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여성입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춤을 춥니다. 제례식 중에서 하나가 간단한 행동입니다. 팔을 들고 우리나라 고구려 백화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단순한 춤입니다. 팔을 들고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행사가 진행되고 재간들도 대부분 여자들이다 하죠.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쭉 행사가 진행되고 춤을 추고 이런 행사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공무 같은 것도 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농계제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계를 모신 어디사 또는 진주성에서 저기 난강을 가로지르는 난강교를 보면은 반지 모양의 이렇게 형상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반지 모양, 젓가락지 모양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는가? 뭘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보신 분? 다시 말하면 진주성에서 난강 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난강 다리가 있고요. 난강 다리 내려보면은 이렇게 불룩하게 반지 모양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농계죠. 그렇죠. 농계. 많이 아시는 분이시네요. 농계입니다. 농계가 적장을 안고 뛰어들 때 적장의 기록에 보면은 농계가 적장에게 술을 좀 먹여가지고 밑으로 유인을 했다고 하네요.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굉장히 덩치가 큰 남자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술김이지만 이렇게 뿌리치면은 막 빠져나올 것도 같다 그러죠. 그래서 농계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양손에다가 가락지를 꼈다고 해요. 가락지를 끼고 마치 체인처럼 감은 거죠. 철크담 이렇게 감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지금 감고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난강교의 저 반지는 농계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농계하면은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게 되죠. 농계는 어떤 모습일까? 물론 상상합니다. 농계는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공식적인 초상화는 어디서 안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초상화는 어디서 안에 있는데 난강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농계의 모습이 따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농계의 모습은 어디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또 기생들이 어랑 농계의 비, 그를 추모하는 비를 이렇게 새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왼쪽, 오른쪽 두 농계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두 농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예정된 질문을 잘 이렇게 하질 않는데 이게 막 큰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오른쪽에 앉으신 분께 이렇게 어떤 농계가 조금 더 이렇게 농계 느낌이 더 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이 조금 더 농계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이쪽에 계신 분께서 혹시 큰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외람되지만 이렇게 부탁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 둘 다 농계입니다. 둘 다 농계입니다. 알겠죠? 둘 다 농계입니다. 참고로 한 사람 농계가 아닌 건 아니고요. 오른쪽이 더 이제 무엇을 알겠다. 아까 낭송하신 분. 이 농계를 가지고 아마 젊은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으면 어떤 쪽이 더 농계의 모습에 가까운가 하면 거의 대다수가 왼쪽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왼쪽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계의 초상은 왼쪽에 있는 저것이 어디사의 공식적인 초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걔네 조금 더 젊은 것 같죠? 단정한 느낌도 있고 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왜 오른쪽의 것은 뭐지? 오른쪽의 것이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왜 맞겠지? 왼쪽 것도 괜찮은데 왼쪽의 것은 우리 지역에서 친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왼쪽에 이 초상화는 친일 화가 김원호 씨가 그린 것이다. 다른 초상화는 모르겠어. 그런데 적장을 안고 뛰어들었던 농계의 초상화, 네? 친일 화가 그릴 수 있겠어?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여론이 있었다 하죠. 그래서 새롭게 영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면 충남대 윤요한 교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무색의소리입니다. 이거 윤 교수님의 이미지가 우리 일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나카무라 상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다시 우리 전통적인 우리 느낌은 좀 아닌데 죄송합니다.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계의 표준 양정. 저는 속으로 이걸 보면서 잘됐지. 역시 고정대로 주시집안 주농계니까 주시집안 골기학 그런 걸 다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저게 좋겠지 이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전 농계가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들었어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곤 합니다. 자, 이런 농계를 기리는 시 변형도의 대표적인 시가 농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는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분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작품도 단 한 분께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작품 낭송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합니다. 짜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오셔서 너무 빨리 마치자고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하부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박민수 수석부장님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시낭송은 해본 경험이 없지만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때 아는 시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연로 농계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강낭꽃보다도 더 푼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알이 닦던 그 암이 높게 흔들리며 그 석류석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마. 강낭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니 그대의 꽃다운 혼 의안이 불거랴. 강낭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자, 근데 사실은 저는 농계를 어릴 적부터 알았습니다. 소실적으로 그래 알았는데 왜 알았을까? 농계 얼굴도 몰랐어요. 농계가 많은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계기가 대중가요 때문에 그렇다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대중가요, 농계. 이 농계 우리가 굉장히 이 농계는 우리가 울릉도 동남쪽 뭐 이렇게 백개들 이것처럼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기억에도 있다 하죠. 앞부분을 제가 한번 기억을 살리면서 앞부분만 잠시 한번 기억을 살리면서 불러볼게요. 꽃잎을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작은 손 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네. 새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 눈에서 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없어라. 몸 받쳐서 떠내려간 거푸른 물결 위에 몸 받쳐서 빌어간 그 사랑 영원하리.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이 사람이 농계구나. 우리 마음에도 농계의 열정, 애국정신을 되살리게 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진주 지역을 보니까 수몰된 지역이 있습니다. 수몰된 지역 사람들 노래. 제가 우연히 그 장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행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냐? 막 사람들인데 진양호가 만들어지면서 진주에 많이 수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와서 행사를 벌인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사를 벌일 때 그 옆에 보니까 시비도 시원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비였습니다. 강연을 쓸 망향비.
이런 거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수목원 산책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꽃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죠. 그리고 산책을 마치고 쭉 가을 때쯤 돼서 이 시기를 산책 진주 수목원에 들어가서 쭉 들어보다가 동물원입니다. 쭉 들어보다가 동물원 둘러보고 쭉 나오다가 이쪽으로 이제 쭉 나온다 하죠. 나올 때쯤 돼서 이쯤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쯤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무의 마음, 노산 이현상 선생님이죠. 노산 선생님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교과를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경남 도민이 노래도 아마 이분이 작성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나무의 마음인데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나무 이현상, 나무의 마음. 나무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어. 숨쉬고 뜻도 있고 정도 있지요. 만지고 쓰러지면 춤을 추지만 때리고 꺾으면 눈물 흘리죠. 꽃피고 잎어져 향기 풍기고 가지줄기 얻어서 그늘 지우면 온갖에 모여들어 노래 부르고 사람들도 찾아와 쉬며 놀지요. 찬슬이 눈보라 휘몰아쳐도 무서운 고난을 모두 이기고 나이테에 두루며 크고 자라나 집집이 기둥 들고 뛰어주지요. 나무는 사람 마음 알아주는데 사람은 나무 마음 왜 몰라줘. 나무와 사람들 서로 도우면 금수강산 좋은 나라 빛날 것이요. 이렇게 되었으니 나무가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천입니다. 중간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각 지역의 시비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천 재밌죠? 제가 처음에 자료를 찾을 때 삼천포에 있는 삼천포에 시비가 몇 개 있고 사천에 시비가 몇 개 있고 삼천포에 갔다가 사천으로 갔다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있었냐 하니까 삼천포 시청 앞에 무슨 시비가 있다고 해서 막 가니까 막 찾기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 그래 나중에 통합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사천시청으로 막 이동하고 막 그냥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삼천포 사천 지역 이름상을 가지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응답하라 1999에 보면 명칭을 뭐로 했습니까? 대학생 아들이 내려와서 7000% 하자 이렇게 한 대 맞았죠. 막 7000% 아저씨가 싸우지 말고 해서 한 대 맞았습니다. 그죠? 그 사천입니다. 사천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 박재상입니다. 너무나 박재상 문학밖에 없고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시인 박재상. 그런 어떤 시를 남겼는가? 너무나 가난해서 입학도 제대로 못하고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추억에서 실제되고 이런게요. 구매학교를 나온 형이 화려한 신부를 공부했을 때 그 청천대 밑에 옹성 그리고 얼마를 끌고 있으면 손님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을 싸서 나를 향해 나몰래 던져주었다. 집에 가면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누이 동생이 포항에 들서 그의 웃으면서 반가이 맞았다. 나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며 뻔한 거짓말을 꾸미고 문득 뒷간에라도 가는 척 들여놨으면 바다 위에는 달이 떴는데 내 눈물과 함께 안개가 서려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통영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통영제에는 대표적인 산이 남항산공원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다 보면은 이 깃발이라는 시비가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김상옥 씨의 시비도 있죠. 깃발, 많이 알려진 시비라죠. 아주 푸른 바다를 향해 흔드는 그런 깃발을 노래한 것인데 강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강직한 기상입니다. 천만한 평생을 강한 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여성적인 시를 쓴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시는 천마가 시조 시인 이영도 시인에게 보내는 그런 시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애를 오랫동안 했다가죠. 그리고 편지를 5,000통이나 썼습니다. 5,000통. 지금 카톡을 보내도 5,000통 하기 힘들거든요. 이 책이 이겁니다. 5,000통이나 보냈어요. 5,000통. 그나마 6.25 전쟁 때 분실되고 남은 것이 상당히 책으로 못 보냈는데 엄청 많습니다. 이영도 시인은 남편이 빨리 만들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한 20년 동안 이렇게 연애를 해서 자세한 내막은 제가 심정적으로 있는데 굉장히 어쨌든 대단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좀 지사적인 면모를 가진 책마니까 굉장히 내용도 굉장히 굉장히 진중하겠지
진중하겠지. 내용을 보면서는 사실은 살짝 웃었습니다. 너무나 좀 내용이 우리 흔한 있잖아요. 우리 청춘남녀의 데이트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도 보니까 서로 우체국 오고 뭐 이렇게 내용이 듭니다. 그렇죠? 가서 글빨 위에 얼굴을 문지르고 있는데 편지로 얼굴을 문지렀다는 거죠. 편지 왔으면 영도 이러면서 좀 신경쓰고 정마답지 않아요. 정마언니는 굉장히 강인한 치사적인 면모를 가졌는데 편지 보면서 이러면서 이런 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분이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영도 시인입니다. 행복이라는 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책갈피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입니다. 1년만 볼게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답니다. 나는 오늘도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 앞에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내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막기념관, 통영에는 책막문학관이 있고요. 그제는 책막기념관이 있습니다. 다 책말을 두고 한쪽에는 문학관, 한쪽에는 기념관을 만든 거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 해지는 겨울 산에 가서 책말 무덤가에 가보니까 표지석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마 집안에서 세운 것 같고요. 나중에는 시에서 세워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통영은 대표적으로 책마가 대표적인 문학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산호공원에서 여호수 선생님의 생전에 만들었던 노래도 있었고 또 산토끼가 있다고 했죠. 산토끼. 혹시 산토끼 노래 모르신 분 안 계시죠? 산토끼 노래 모르신 분 안 계시죠? 산토끼. 까먹기가 힘든 시가 바로 산토끼입니다. 아이들 자장가 불러줄 때 하다가 안 되면 산토끼 노래를 부르죠. 산토끼 토끼야 이렇게 하는 노래라서 너무나 간단한 노래면서 너무나 파급력이 큰 노래가 바로 산토끼가 아닌가 싶어요. 이 산토끼 노래비는 어디 있느냐? 이 산토끼 학교는 어디 있냐? 창녕에 있습니다. 이방초등학교. 조그만 학교, 시골 학교죠.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방초등학교 어떻게 찾아갈까? 그때 내비게이션도 좀 낡은 거라서 어떻게 찾아갈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전부 다 산토끼였어요. 전부 다 산토끼. 이방면 로고 자체가 산토끼더라고요. 산토끼 뭐 저기서 학교에 경문을 들고 들었으니까 조그만 시골학교죠. 조그만 시골학교. 그 조그만 시골학교에 이래 선생님 형상, 산토끼, 벽에란 벽은 전부 다 산토끼, 정자도 산토정, 심지어 산토끼를 기르고 있었어요. 산토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이곳에서 이래 선생님이 이곳에서 근무할 때 산토끼를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뒷산에서 산토끼 노래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네요. 산토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산토끼 토끼야 너희들로 가라. 깡초방귀 뛰어서 너희들로 가라. 산고개 고기를 나누어 가서 토실토실 방송이 주러 간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녕하면은 이방초등학교, 오픈업도 유명하지만 산토끼 학교도 굉장히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저렇게 빨리빨리 끊었고요.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에피소드를 책을 만들고 가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만 잠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위 찾기 어려움. 제가 거제도에 갔습니다. 거제도는 먼 곳이더라고요. 빨리 도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밤에는 사진 찍을 수 있느냐? 밤에도 사진 찍을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밤에 사진 찍으면요, 앞에는 번쩍하고요, 뒤에는 끄먹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돼! 이러면서 빠른 속도를 내가지고 거제도에 막 갔는데 해지는 무렵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조선소국 부근이라서 남자들 10명, 20명이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해를 등지고 막 밀려나오는 거예요.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일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였다면, 처녀였다면 큰 감동을 받아서 깜짝 놀랄 정도로 남자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옆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연상 선생님 옥포대첩 시비 아세요? 누구요? 노산 연상 선생님 옥포대첩. 뭐라고요? 노산 선생님 하다 보니까 몰라요. 제가 빙빙빙 놀다가 결국 그날 밤은 거제도에서 그 숙박료가 없어졌다고요. 혼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냐면 주차장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이건 그냥 돌덩이에요. 물을 수 하면 제가 한 10명 정도 물었거든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찾기가 참 힘들다. 지역민과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참 많더라고요. 곳곳에 조형물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산 예전에 태풍 매미 왔었죠. 매미 옆에서 매미 왔을 때 희생자를 기리는 그런 추모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진동 쪽에 가니까 진동 농협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지금은 좀 조소는데 제작 초창기에 갔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리고 창원대 부지에 있는 이런 표지서가 많이 있다죠. 여기가 우리 고향이 있었다. 이런 표지서도 있을 거예요. 경마공원, 부산 경마공원에 가니까 이런 또 안식의 공간들을 시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비는 어느 곳에 있을까? 사람이 많은 쪽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좀 뜸한 드문 곳에 있겠습니까? 많은 쪽에 있다 그죠? 제가 합천에 갔습니다. 합천에 가서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죠. 혹시 이수동 선생님 시비를 아느냐? 대부분 몰랐고 농번기라서 사람이 없었어요. 시골에. 사람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 우연히 한 아주머니께서 그래 내가 그분 시비 있는 곳을 알고 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위치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안내줄게. 가니까 점점점 깊은 산골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비는 사람이 많은 곳이 있는데 왜 깊은 산골로 갈까? 그리고 점점 가다가 도착한 곳은 무덤 앞이었습니다. 뭐지? 무덤 앞에 이렇게 시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이수영 선생님 시집을 읽은 적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 시집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무덤 상수 밑에서 시집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저걸 가져가면 왠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거예요. 밤에 제가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저 몇 년 동안 무덤 밑에 있을 거죠. 그 집에서 집에 가져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 예 하면서 마지못해서 받아왔는데 그 시집을 다 읽었겠습니까? 못 읽었겠습니까? 못 읽었습니다. 왜 못 읽었을까요? 무서워서. 그게 이 시집입니다. 못 읽었어요. 왜 못 읽었느냐? 붙어 있었어. 곰팡이가 붙어 있었어. 반짝만 붙어 있었어요. 도저히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뗄 수가 없어서 아마 근데 해가 좀 가면서 조금씩 말라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남은 것은 제가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강제로 떼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에 참 남는 에피소드가 있고요. 이게 도자기 공원 갔었죠. 그래서 이걸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가니까 이건 또 책에 실기가 좀 그렇다. 저작권 문제로 해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쭉 찍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쭉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돌만 보면요. 저기 혹시 시비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시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저만 차를 타고다가 끽 서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좋은 돌을 보면 저기에 시를 새겼으면 멋진 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 앞에 갈 때 큰 비석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이 돌은 참 이 큰 돌 조형물을 볼 때마다 여기에 시를 새겼으면 진짜 멋진 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조형물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마선역 앞에 선구조 노래비도 있었고 또 상포로 가는 노래비 요즘은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그 앞에 서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탁 서면 보니까 바람 부는 저 들길 겉에는 산포로 가는 길이겠지. 산포가 지내 쪽인가 봐요. 어쨌든 뭐 산포로 가는 길 노래 붙어있고 그래서 글자가 새겨진 곳마다 제가 멈춰서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 경남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많더라고요. 전혀뱃사곡 노래비 낙동강 강바람이 그거죠. 저희 어머니 고향이기도 한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주에 있는 노래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비석달, 자연보, 표지석달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런 많은 것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고 뭔가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다. 각각의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에게 소중하게 또 소통을 하면서 다가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사실은 시위가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가깝게 경남신문만 검색해봐도 굉장히 각 지역에서 언제 누가 문학비를 세웠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문학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세워지면 그것도 공해가 되겠죠. 많은 것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집 뒤는 뭐 도라나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좀 소통도 하고 사랑을 갖는 그런 문학비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문학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마치 저는 좀 빨리 마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이렇게 되었네요. 제 좀 젊을 때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신앙송을 잘하신 분 두 분에게 이게 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까 어떤 분이 한번 제가 알기에 뒤 17번째 좌석에 박진경. 그 다음에 회의열 7번째 당첨입니다. 너무나 아무도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공정한 추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해도 좀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욕심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오늘 참석해 주신 분께서 오늘 또 흥미있게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법원장님이라든지 검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제가 늘 뵐 수 있는 분들은 아닌데 앞에 보고 평소에 사실은 제가 큰 죄를 짓진 않았지만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은 걱정이 됐었는데 굉장히 너무나 편하게 또 소통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 정리 및 질문 토론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JYC 지오7 골뱅이 판매의 의무사항은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무리는 법원장님께서 거창하게 해주시겠습니다. 5번째 문학 강좌 마무리 이강원 법원장님입니다. 예, 오늘 그 5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철학, 영화, 다시 역사, 이제 오늘 문학 5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공교롭게 또 우리 5강을 마쳤는데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또 낙남정맥 또 5구간을 또 정조를 또 마쳤습니다. 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만날 곡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만날 곡에는 우리 다음 7번째 그 낙남정맥 구간 그 무악산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우리는 쌀제고개로 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 만날 고개로 가면은 잘못 가는 겁니다. 네,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그 조재현 교수님께서는 20대 신인으로 등단하셔가지고 문학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부드럽고 편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 중고교 시절에 문학 소년 아니었던 분은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특히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그 이혼수 시인이나 또 농계 영정을 그린 그 김노 화백이 무슨 친일 행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 마음이
가슴의 아파움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우리 공부하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첫 강의 때는 보조의자를 놓을 정도로 꽉 찼었는데 부위원장님도 좀 안 나오시고 네, 많이 줄었어요. 아마 더워서 그런 것도 같은데, 이 좋은 강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다음번 7월 13일 강의입니다. 다시 역사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는 또 여러분들께서 소개해 주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한 강의를 드리면서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오늘 우리 김경민 의원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마산지원 조정위원 얘기도 하시고 우리 낭만정맥 종주 대원 얘기도 합니다. 7월 1일에 우리 저기 그 상원 상공회의소 그 챔버 그 갤러리에서 그 개인전을 이번에 8번째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가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